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4월 10일 금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금요일 되면 늘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불타는 금요일이라서가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어떻든 쉴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요. 이 땅의 대부분의 월급쟁이들 다 그럴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네, 저는 토요일, 일요일 다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썩 즐겁지는 않습니다만은 청취자 여러분들은 즐거운 금요일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성완종 씨가 자살했는데요. 예, 무엇이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인의 명복은 빕니다. 그러나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1시간 동안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라기보다는 거의 넋두리에 가까운 이야기를 틀어놨는데요. 이 성완종 씨의 이야기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 즉 MB계로 향하는 자원외교 수사의 물꼬를 오히려 친박으로 돌려놓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허태열 이름이 나왔는데요. 두 분 다 물론 2006년, 2007년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두 분 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에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PD불평에서 김혜진 PD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얘기 또 하나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으려는,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으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온고집이 사실 온갖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요. 이 공무원들,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들은 과거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의 공무원들은 안 그랬는데, 공무원은 같은 공무원인데 대통령이 바뀌면 공무원도 달라져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으면 나라가 휘청거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몽땅 거짓말인 거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이 가장 경제가 호황기였던 때가 1951년부터 1963년까지라고 보통 봅니다. 즉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재건의 시기를 지난 다음부터 미국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를 주름잡아요. 새로운 산업들이 끊임없이 창출되고 일자리는 팍팍 늘어나고 중산층은 살찝니다. 그래서 이미 50년대 미국인들은 대부분 차를 가지고, 자가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바탕에는 바로 부자들에 대한 무지막지한 세금이 존재했다는 사실 제가 미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1만 달러의 가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처럼 1만 달러면 지금 100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소득이 40만 달러가 넘는 슈퍼부자들에 대해서는 연방소득세를 최고 91%까지 물렸다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미국 부자들은 91%를 다 냈느냐? 제가 또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다 안 내더라고요. 부자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91% 내겠습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피해갈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재단을 만든다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하면은 세금 많이 깎아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재단들이 그때 생깁니다. 그 재단들 아주 철저하게 감시를 했기 때문에 재산을 도피시키지는 못해요. 세금을 안 낼 뿐입니다. 그걸로 좋은 일들, 장학사업이라든지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50년대, 60년대 미국 경제를 살찌우는데 그 밑바탕이 됐던 겁니다. 미국 정부는 그렇게 해서 걷어들인 세금, 교육 부분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는 사실 아시죠? 미국은 영국처럼요, 원래는 사립대 체제였습니다. 아이비리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치 꿈의 학교라고 생각되는 그 대학들, 하버드, 예일, 전부 사립대입니다. 1년 등록금이요, 요즘은 10만 달러 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립 때는 등록금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막대한 교육 투자를 통해서 주립대라든지 그리고 칼리지라 해서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전문대입니다. 이런 것을 무수히 많이 세우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젊은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콜린 파월, 빈민가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의 공립대학 제도가 없었더라면 대학 문턱에도 못 갔을 것이고요. 콜린 파월이라는 말하자면 미국 군대의 영웅은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미국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원인은 부자 감세를 단행했던 레이건 그리고 부시 부자 때입니다. 그때도 대한민국 이명박이 부자 감세할 때하고 똑같은 논리를 내세웠어요. 낙수 효과. 부자들에게 막 퍼주면은 흘러들어서 밑에 서민들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낙수 효과 부르짖으면서 부자 감세 단행했는데 미국 경제가 근래 30년간 가장 나빴던 시기가 바로 레이건 부시 때입니다. 그나마 클린턴이 집권했을 때 부분적으로 부자 정세를 단행해서 그때 미국 경제가 제일 좋았어요. 사정이 이러한데도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은, 세금을 더 받으면은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드는 한국 관료들이나 한국 언론들 반성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때 당시 50년대, 60년대 미국처럼 아직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불공정하지는 않은 사회입니다. 부의 집중은 양극화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진척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공평한 시대들의 유산이 남아있어서 법규 이런 것들은 조금만 손만 보면은 다시 공정성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 생각을 바꾸면은 한국은 사는 것이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최근 20대 설문조사 그 나왔죠? 여러분들도 들었을 겁니다. 20대에 이른바 명문대학을 나왔다는 인간들도 지금 전부 개 넣고 있다는 겁니다. 개를 들었으면 뭐하냐 그랬더니 이민계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가 잘 돼 있고 한국처럼 이렇게 아등바등 다투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북구라파,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나라로 이민 가겠다고 돈 모으고 있다는 이 기막힌 현실을 우리 위정자들 그리고 기성세대들 그리고 특히 영남들 반성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국민TV 홍보 사이트를 이용해서 레드향을 판매하셔서 많이 파셨답니다. 그래서 몇 %씩 떼가지고 후원으로 한 10만 원 입금을 하셨다는 조합원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좀 깨알같이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십조, 부자 정세, 감세 이런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다가 10만 원 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미디어 통자 국민TV가 앞으로 크게 뻗어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분들의 정성과 그리고 후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8,000명 넘는 주인들이 있는 회사가 잘 안 된다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네. 오늘도 힘차게 방송하면서요. 잠시 광고 듣고 본격적인 서영석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소설가 이회수입니다. 생업이 연기자인 시민정치운동가 문성글입니다. 사진작가 구본창입니다. 건축가 승효상입니다. 미술가 이목상입니다. 음악평론가 방은입니다. 디자이너 안상수입니다. 영화도 만들고 미술도 하는 박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중환입니다. 미학자에게 예술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새로 발견된 고분의 문을 따는 고고학자의 마음처럼 흥분되는 일입니다. 사진, 건축, 연기,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만나 물어본 그들의 비밀. 진중권이 만난 예술가의 비밀,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우리 스튜디오에, 우리 뭐 조그만 라디오 스튜디오지만은, 그래도 여기 사실 카메라가 없어서 그런데 비치면은 꽤 커 보입니다. 운영도 함께 담당하는 김효진 PD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자, 국방부가요, 이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과제로 제시된 이 군 사법제도 개편과 국방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뭐 이미 보도를 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그제 이 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50개 혁신 과제 중 이 2개 과제를 포함한 9개 과제를 장기 추진 과제로 분류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장기 추진 과제로 분류했다. 일단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이죠. 이 2개 과제는요, 국방부가 운영한 민관군 혁신위원회와 국회 특위가 공동으로 제안한 핵심 개혁안입니다. 군이 자정과 쇄신의 기회를 안보 상황과 특수성을 핑계로 포기하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향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군 사법제도 개편 않고 병영 혁신하겠다는 군. 현재 군사법원은 해당 부대 지휘관의 지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법원이 해당 부대 지휘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특위가 군 사법제도 개편을 제안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죠.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부도 초기부터 살인의 고의로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드러났음에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판 여론이 들끓자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밖에도 축소 은폐지향적 군 문화의 폐해 사례 숱합니다. 사법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군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 밖에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방 옴부즈만 제도 문제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군은 군사보안 보호와 지휘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군 특유의 수직적 업무 체계가 작동하는 국방부 안에 설치된 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군이 수용 의사를 밝힌 개혁안들은 대체로 대증적 처방이거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죠. 그런 터에 2가지 핵심 과제마저 외면한다면 이번 개혁 작업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죠. 사실 군사법원이 해당 부대 지휘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이거는 전시에나 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 때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존속이 됐느냐? 이승만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고, 아무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그때는 군대 지휘관들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절대 복종을 했습니다. 물론 군 지휘관은 문민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승만과 같이 전쟁을 치렀던
그때 참모총장하고 육군대장하고 했던 인간들 전부 30대예요. 정말 골 때리는 일입니다. 물론 그때는 신문사 편집국장도 30대가 다 했어요. 이제 그 위에 있는 세대들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그런 측면도 있고, 특히 이제 그 일본군이나 만주군에서 뭐 소위 중위 대위 계급장 달았던 인간들이 이 국방경비대로 들어왔다가 한국군으로 편입되고 이 인간들이 출세하는 바람에 전쟁 경험이라는 걸 어느 조금이라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때 친일파 장교들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친일파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승만에게 이제 충성하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이 흘러다가 또 군인이 정권을 잡아서 18년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획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이후에도 전두환이 잡아서 그랬던 것이고, 김대중 노무현 시대 때는 권력 기반이 저는 취약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인데 권력 기반이 뭐가 취약하냐고 그러는데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던 것도 권력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탄핵을 받은 겁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비하면은 한 1000배, 1000배쯤 탄핵을 받아야 마땅할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탄핵 탄자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권력 기반이 강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권력 기반이 약한 대통령들이었기 때문에 군개혁 제대로 못하고 넘어갔는데요. 이제는 군개혁 해드릴 때가 왔습니다. 특히 군사법원을 말하자면 해당 부대의 지휘관을 받는다면 그 부대 지휘관 범죄는 도대체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고위 장교들 범죄는 제대로 이게 다룰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시에는 군사법원을 설치해서 지휘관의 그 통제를 받는 것은 뭐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평시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 저항 세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안이 나오면은 다 제일 좋은 방법이 안 한다고 욕먹으니까 장기과제로 밀어두는 겁니다. 장기과제로. 장기과제 천년 후에 할래? 이러더라. 근데 전시 상태와 평시 상태에 대한 구분을 지적해 주셨잖아요. 네. 군은 지금을 평시로 보지 않는 걸까요? 휴전이니까 어쨌든. 아니 뭐 법적으로는 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상태. 이게 남과 북은 군사적으로는 정전협정을 체결한 상태예요. 그런데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북한과 유엔군입니다. 아,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한국군은 그때 아예 빠졌어요. 왜 이제 그러냐면 그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승만 미친 인간이 이승만을 국부라고 숭상한 인간들 보면 진짜 안심한 인간들이야. 제일 먼저 도망간 것은 물론 이거니와. 그게 이제 미국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엔군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뭐 북진해가지고 저기 평양도 점령하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중공군이 쳐들어오면서 다시 145트 해가지고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진일퇴 공방을 벌이다가 다시 서울 수복하고 이제 지금은 휴전선 근처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던 그런 차에 미국은 반전이론입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봉합을 하고 어차피 뭐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 비슷하게 왔잖아요. 그죠? 하려니까 이승만이 이번엔 또 반대합니다. 북신 통일, 백두산에 태극기 꼽자 하면서 저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정전협정 당사자에서 뺀 겁니다. 아, 자꾸 고집히니까 아예 빼버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60년대, 70년대는요, 우리가 북한하고 뭐 하자 그러면 북한이, 야, 니들은 빠져. 니들은 정전협정 당사자도 아니잖아. 쪽팔리지만은 그랬던 겁니다. 그게 뭐 지금은, 그래서, 정전협정은 여하튼 뭐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은, 뭐, 유엔군, 그 사실상 미군이었죠. 미군이 안 가니까, 뭐 정전이라고 치고, 그래서 전쟁 상태가 잠시 멈춘 것에 불과하니까 군사법원을 갖다 못 보낸다. 그러면은 좋아. 그러면은 준전시 상태로 하고 장군들 전부 영내대기 해. 영내대기. 영내대기 아시죠?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평시 상태라고도 그럴 겁니다. 아니 군사법은 이건 정말 장난 같은 일이잖아요. 네. 뭐 이런 변이 있나 해서 예전에 이광철 변호사님이 군사법원 관련 사건 변론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런저런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정말 코미디더라고요, 거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그게 군 법무관들이 뭐 높아봤자 중위 대위고 그 위에 뭐 재판장도 해봤자 중령 대령입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군단장 부정 비위 사건이 만약에 올라온다고 쳐보시죠. 벨들의 이야기인데 말똥단 인간들이 제대로 하겠어? 그렇죠. 못하죠. 뭐 최소한의 절차에 대한 어떤 강압적인 뭐 의식도
결여되어 있고 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다고 얘기를 증언을 해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습관, 이런 스킬, 예, 이런 게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 곳곳에 남아 있어서 그런 걸까요? 해양수산부가 시행령안, 특별법 시행령안에서 대거 공무원들을 투입해가지고요. 사실상의 핵심 예, 절차에 대한 결정권을 쥐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결국은. 개혁 저항 세력이라는 거는요. 네.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개혁하기 싫거든. 지금 이때가 제일 좋아. 나라가 망하더라도 지들은 안 망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남이 뭐 자살을 하건 뭘 하건 사실 별로 무감각한데 자기 발에 내 어저녁에 뭐 잘못 옮기다가 이 발끝에 베어가지고 피가 퐁퐁퐁 나더라고요. 발가락이 베었는데도 뭐 어디 정벽을 다쳤는지 피가 퐁퐁 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밴드 하나 가지고 고무 밴드로 꽝꽝 묶어놨더니 이제 피가 안 통해가지고 금방 멈추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 발에 상처 난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인간들에게는. 그래서 개혁을 해서 나라가 뭐 좋아지든 말든 자기한테 조금 손해오면은 그냥 길길이 날뛰고 난 참 그렇게 안 살았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더 그런데 그렇게 뭔가 자기 손에는 조금이라도 안 벌리는 그런 인간들이 출세하고 이 사회의 상층부를 이루고 있다면 이 사회도 참 큰 희망이 없는 사회다.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20대가 이민 간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람들 젊은 놈들이 나라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무슨 이비 같은 소리야.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그 심정이 이해가 가요. 아, 뭐라고 못 하시겠다. 네. 그럴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핵심 개혁 방안은 앞으로 천천히 더 살펴보겠다고 한 군. 예. 이거 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친 건데 결국 그죠? 이 두 가지. 요건 빼고. 그러니까 하여튼 장기가제 이런 얘기하는 인간들 치고 제대로 된 인간은 없습니다. 무슨 장기가제야. 지금 당장 고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윤일병 사망한 지 지금 그 게시판에 누가 올려놨는데 1년 하고도 3일이 지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말입니다. 아이고 참 쪽팔리기 짝이 없는 거지. 아니 노크 기술 이런 거 하면은 진짜 군인이라면은 진짜 해 빼물고 죽고 자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천안함 사건 때도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 각종 의혹이나 이런 거 다 차치하고요. 네. 당시에 도울 김용옥 선생이 그랬죠. 어느 장소에서 연설 강의하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폐잔병들이 그러니까 지키지 못한 거라는 거죠. 네. 근데 폐잔병들이 말이에요. 뭐 나와가지고 뭐 국민들 앞에 딱 서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자기들이 변명하고 뭐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폐잔병이라고 힘주어 표현하면서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사건의 본질은 그거예요. 그래서 천안함이 아주 재밌는 겁니다. 예. 자 보세요. 김용옥 선생 얘기가 맞죠. 네. 만약 국방부 발표대로 북한군이 격침시킨 거라면은 네. 진짜 쪽팔리기 짝이 없는 거야. 북한의 해군력이라는 건 형편무인지기입니다. 우리 해군력에 우리는 일본에 비교도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또 북한은 우리한테 비교도 안 돼요. 걔들은 그 큰 배들이 없으니까 미사일 고속정을 많이 만듭니다. 미사일 고속정이 많다는 얘기는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왜 독일이 U-보트 잠수함 만들었겠어요. 네, U-571 뭐 이런 영화도 있죠. 왜 그걸 만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U-보트 하면서 재밌게 보는데 그 이유를 잘 몰라. 왜냐하면 전함 건조 능력은 영국과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은 일단 어느 정도 흉내만 내고 사실 잠수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파괴시키는 그런 걸로 나갔던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고속정이 많은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하여튼 군사력으로는 기럽도 없어가지고 제대로 훈련도 못하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한번 지금 국방부 발표대로라면 붙은 거 아닙니까? 올라와가지고 인간들을 쐈는지 뭘 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격침됐다면은 아까 김용호 선생 말씀대로 폐잔병들 아니에요, 폐잔병들. 예. 거기에 푹 수그리고 전부 군사법정에 올려가지고 전부 저 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이거 부지불식간에 일어났으니까 사형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여튼 징역 15년은 때려 마땅한 건데 인간들 기 나가지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마치 자기들이 북한하고 투쟁하다가 피해를 입은 인간들처럼 나온 이유가 뭐냐? 북한 객침이 아니면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진실을 알고 있는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많은 병사들
뭐 용사라는 표현 그분들한테 뭐 써서 마땅합니다. 얕은 작전 수행 중에 그랬으니까. 국방부의 발표대로라면 그 국방부 발표가 지금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예. 북한에 의해서 객침됐다면 얕은 뭐 졌더라도 결국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그 죽은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의를 표해야죠. 네. 그러나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더라도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서 단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경계 업무를 뭐 잘못했다든지 레이더를 탐지를 못했다든지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 국방부 발표대로라도 객침당했을 것 아닙니까? 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던가. 나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데 대해서 더 표를 주고 싶습니다. 요즘 뭐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요. 솔직히 객침설이 엉터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음모론이라는 거는 진짜 비전문가들이 그냥 자기들이 상상력을 덧붙여가지고 할 때 음모론인 겁니다. 지금 천안함 객침설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은요. 아마추어들이 아니에요. 뭐 보면은 이 음향에 대해서 아주 슈퍼 전문가인 사람들도 의구심을 표시하고요. 그리고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해상 무기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전문가들이 이거는 도저히 의뢰객침이라고 볼 수가 없다. 물리학자들의 그 물리학적인 그러니까 문제 제기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객침설이 점점점 의구심을 더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명박근혜 정권이 바뀌어야 진실이 드러납니다. 네, 다음 토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그제와 어제 잇따라 진행됐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두고 언론이 아직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뭐 두 사람 모두 좋은 얘기 잘했다. 네. 꼭 그 말대로 실천하길 바란다. 이런 기대감이 좀 모처럼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한결의 사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준 높아진 여야 대표 연설, 실천으로 이어가야라는 제목입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야당도 놀랄 정도로 역대 어느 집권당 대표 연설보다 파격적이었다고 일단 한겨레는 평가를 합니다. 새누리당은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 편에 서겠다고 밝힌 그의 연설이 실제로 집권 여당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심사이겠죠.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여당 대표로선 이례적이고요. 진영을 뛰어넘어 합의의 정치를 주창한 것도 이 분열과 대결에 익숙한 우리 정치 풍토에서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연설은 경제에 집중됐죠. 예, 제목 빼고 본문에서만 경제라는 말이 100번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문 대표는 월급여 208만 원도 안 되는 월급쟁이가 절반을 넘는 왜곡된 구조에선 그러니까 208만 원도 안 되는 월급쟁이가 전체 월급쟁이 중에 절반을 넘는다 이런 얘기죠. 이런 왜곡된 구조에선 성장이 지속될 수 없다. 더 벌어 더 소비하고 더 성장하는 소비주도 성장론을 주장했습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를 겨냥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사회 대통합을 약속했지만 돌아온 것은 서민경제 파탄과 국민 분열이라고 비판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부 비판보다 경제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여야 대표 모두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지만 국회 기본 기능이 행정부 감시, 견제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판 자체가 정치적 긴장과 대결을 격화시키는 건 아니겠죠. 오히려 유승민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양극화 문제 제기를 높이 평가했고 문재인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토목 인프라를 구축한 점을 평가하는 등 서로 인정하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정치에선 말이 중요한데 이렇게 여야 대표가 원색적 비난과 공격을 피하려 애쓴 건 앞으로 원만한 정국 운영에 큰 도움을 주지 않겠냐 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예. 뭐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은 이게 보수 정권도 최소한의 룰을 지키면은 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예 부인은 안 당합니다. 근데 지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권은 최소한의 룰을 안 지키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논의의 대상 자체가 못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는 없죠.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하면은 그러면은 의회 정치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아무리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뭐 사실 뭐 총선 대통령 선거만 부정이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국정원 개입은 총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총선 결과가 이상하게 나온 데 많습니다. 이거 뭐 도저히 정상적인 결과를 볼 수 없어서 이것도 부정선거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가는 대목들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로 총선 치렀으니까 새누리당을 부인한다면은 그러면은 의회 정치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은 말하자면은 시민의 시선과 정치인의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솔직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 안 합니다. 아니 무슨 대통령이 저래 아무리 최규하도 저 수준 정도는 아니었어. 솔직히 얘기해서 대한민국 역대 가장 무능했던 대통령이 최규하입니다. 웃자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 최규하도 박근혜보다는 더 잘났었어. 그래서 난 인정 안 합니다. 이건 말하자면 시민들의 시선이에요. 물론 아주 그냥 박정희 이후에 최대의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시민들도 있겠죠. 다 각자의 시선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일단 상대방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인정하고 아주 좋은 태도라고 봐요. 그러나 그래도 최소한의 자기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영건처럼 눈물 질질 짜야지. 눈물 짤 때 짜야지. 아니 팽목항 가서 울고 안산 가서 울어야지. 이왕거 앞에서 운다는 게 말이 돼. 진짜 우영건 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입니다. 그거는 영원히 따라다닐 겁니다. 그다음에 유언에 무슨 역사적인 명령설 같은 그딴 소리라고 자빠졌어. 최대한 칭찬을 해도 한결의 사설 정도입니다. 실천해라. 이게 칭찬의 맥시멈. 그렇죠. 실천해라. 왜냐하면은 문재인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약속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했느냐 하지 않았냐는 되고 나서 따지면 되는 거야. 그러나 여당은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됐잖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문재인 그때 당시 후보가 내놓았던 어떤 경제민주화나 복지보다도 더 파격적인 안을 내놓고 사기를 쳤던 인간입니다. 그리고 집권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완전 100%, 1200% 사기로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당의 원내대표가 하는 이야기라면은 당신 대통령 사기 쳤으니까 너도 사기 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너 얘기가 파격적이긴 하고 지금 새누리당의 본질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라서 신선하긴 하지만은 정말 실천하지 않는다면 너는 박근혜보다 더 나쁜 놈 된다. 이렇게 얘기가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 하는 인간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답답한 겁니다. 이 나라의 언론도 다 되졌나? 진짜 나도 어느 서양의 철학자들처럼 등잔불을 들고 저 종로 나가가지고 다녀야 되나? 그래서 누가 왜 이 붉은 대낮에 등잔불 들고 다녀요? 그러면 이 나라에 진짜 언론이 한 마리도 없어가지고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 얘기를 내가 해야 됩니까? 어제 서영석 타임스 어제 방송을 하는 도중에 문재인 대표 연설은 있었죠. 아마 거의 겹쳤을 겁니다. 문재인 대표 연설을 내용적으로 내용으로만 보면은 방법론이나 그 강론에 관한 부분만으로 보면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연설보다도 훨씬 더 깊이 들어간 그런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으니까요.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사장님은? 아니 이제 문재인 연설은 전 별로 임팩트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야당은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별로 임팩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야당이라는 거는 다 말밖에 없는 거거든. 국정 운영은 야당이 안 하잖아. 비판과 견제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지. 그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야당이다. 이건 대한민국적인 아주 희한한 상황입니다. 정권이 제대로 일을 하면은 대안을 제시할 필요 없이 비판과 견제만 하면 돼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약속했던 하나도 안 지키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야당 대표가 지금 국회 연설을 하면서 온갖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대안 제시는 국민들에게 별로 임팩트 있게 와닿질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야당 대표는 조지고 박근혜 대통령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임팩트가 있는 거고 여당 대표는 달라요. 유승민은 오히려 야당 대표까지 연설한 겁니다. 지금 유승민의 연설을 면밀히 뜯어보면요. 지금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걸 전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이거 야당 연설을 여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드 문제 정도 빼고는 거의 모조리 다. 그렇지.
근데 문재인 대표는 오히려 여당이 해야 될 연설을 야당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기막힌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얼핏 보기에는 야당다운 연설을 한 유승민이가 더 나아 보이지. 오히려 여당다운 연설을 한 문재인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복잡해. 입장이 뒤바뀌어 버렸어. 입장이 뒤바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천하의 골 때리는 대통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진짜 대한민국 전체 5천만이 벌이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아이고. 또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야당, 그러니까 보수 정권 하에서의 야당, 그 야당이 보여주는 파격은 여당이 보여주는, 여당 인사가 보여주는 파격보다 조금 더 축소돼서 비춰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파격이었다고 해요. 근데 새누리당은 좀 그런 현 정권 아래에서 메리트가 있죠. 조금만 더 좌클릭하는 듯한, 조금만 더 속 시원한 말을 해줘도 그 정치적 효과가 극대화되는 메리트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 더 쏘고면 안 되죠. 그래서 유승민에게 할 수 있는 베스트의 얘기는 네 얘기 다 오라. 모르냐? 실천이라도 해 당장. 야, 네가 얘기한 것 중에서 하나라도 지금 당장 실천해봐라. 내가 보기에는 유승민이 한 얘기는요. 저 아마 새누리당 수뇌부들은 짜식 놀고 있는데 그럴 거야. 아이, 말 되는 얘기를 해야지. 네가 그런 식으로 하고 싶으면 야당 가야지. 우리 당에서 그거 어떻게 하냐. 그리 얘기할 겁니다. 요거 하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그 인양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얘기를 연설의 서두에 꺼낸 게 아주 전략적으로 주요했다, 뭐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근데 인양 문제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정부도 하려고 그러고 인양까지 간다면은 인양까지 가도록 한 성사시킨 그 공을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아니, 뭐, 표면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이 정권이 해왔던 행위로 볼 때, 그거 했다고 해서 칭찬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유승민은 말하자면 새누리당에서 돌출분자고요. 굳이 따지자면은, 그런 돌출이 허용되는 이유는, 이번 재선거, 재보궐선거, 그리고 내년 총선,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이런 얘기 하는 한 놈 정도는 있어도 괜찮다. 이런 정도에서 나오는 것이 불가합니다. 유승민의 이 얘기가 지금 새누리당의 입장을 바꿀 수 있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유승민 잘했다고 얘기하는 놈들도 보면은, 그래, 네가 유승민 그 한 얘기가 한 개라도 때리라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그러냐? 바보더라. 결국은 안 될 이야기를 하면은 또 사기치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쏘면, 한 번 쏘면 뭐 전용기도 그런 얘기 했다며, 한 번 쏘은 거는 누구나 다 쏘고 쓰죠. 두 번 쏘면 병신이라고. 우리가 병신입니까? 유승민은, 그래서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병신도 아니고 말이야. 맨날 선거만 때만 되면은 그런 개 코스프레 하는 거 한두 번이지 말이야. 지방선 하기 전에 김무성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살려주십시오. 우리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인간들이 대통령의 눈물을 왜 어디 썰렸습니까? 하도 매몰 차다고 그러니까 기자회견 하면서 안약을 넣는지 눈물 질질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지난 이후에 행위가 그 눈물하고 일치했다고 보십니까? 완전히 악의 눈물에 불과했지. 그래서 유승민의 온갖 사람이 그냥 얘기했잖아요. 진정성이 중요한 겁니다. 진정성이. 여당은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야당은 진정성이 있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당은 비판과 견제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자기가 장관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대통령 것도 아니잖아요. 야당은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코스프레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제 아들 되겠다 싶으면 다음 정권을 쥐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권을 일단 진 사람들은 그 말이 실천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은 말을 한다면 그 인간은 사기꾼에 불과해요. 나는 유승민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유승민 보고 잘하긴 개뿔이 잘해. 애매야. 그래 유승민이 그날 국회 연설에 했던 것 중에서 앞으로 6개월 이내 단 한 개라도 이루어지는 분인데 진짜 유승민 앞에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겠어. 하나도 안 될 겁니다. 인양 결정 빼고요. 인양 결정은 어차피 청와대도 유승민이가 하는 건 아니잖아. 이미 그 이전에 대통령도 어쩌고 저쩌고 했다며. 호도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건 그렇죠.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문재인 대표 연설을 보면 전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연설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 성품 따라가는 거 아닌가. 문재인이라는 정치인다운 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이 구체적인 근거를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제시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나왔죠. 그게 좀 아쉽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배가리가 없지. 아주 성실하고 좀 신실한 그런 타입의 또 조심스럽고 조곤조곤하고요. 그런 성품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나는 메가리가 없고 사실 나중에 영상으로
봤는데 네. 조금 보다 치워버렸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러나 나 같은 사람 말고 이제 뭐 보통 일반적인 시민들에게는 문재인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당으로부터 뭐 종북 숙주라는 네네. 온갖 이런 데 시달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대통령 선거 때 사실 문재인 대표 후보로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1대1 대결도 하고 뭐 후보 토론대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때 보면은 문재인이 어떤 인간인지 사실 그것만 봐도 딱 알 수가 있거든요. 딱 까먹고 뭐 종북 축진이 뭐 무슨 뭐 노무현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온갖 욕을 얻어쳐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문재인 아주 점잖은 사람이네. 말도 조곤조곤 잘하고 뭐 지금 지지율 1위라던데 믿을만해. 라는 인식을 주는 데는 성공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것도 효과라면 효과겠죠. 네. 자, 오피니언 비평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TV 개국 전까지 조합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 1년 1개월 동안 출자금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합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으로 더 큰 발전, 즉 성숙한 동력을 만들어 주십시오. 주목받는 방송, 신뢰받는 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국민.tv,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신청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PD 브리핑으로 넘어갑니다. 네. 김효진 PD, 오늘 주제는 뭐죠? 오늘 다른 주제를 잡기가 좀 그랬습니다. 네. 예. 경향신문이 대폭탄 하나 터뜨렸습니다. 아침에 신문 보셨죠? 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기사가 맞죠? 예. 참, 난 오히려 네. 이 기사를 보면서 인생무상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결국은 그 아침에 경향신문 기자하고 거의 한 시간 가까이 통화를 하고 네. 가서 자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다들 아시겠죠? 성완종 씨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이 경향신문의 기사를 뛰어넘는 더 구체적인 기사가 따라가는 기사가 나온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자살해버렸는데. 그렇죠. 뭔 얘기를 더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PD 브리핑에서도 이 경향신문 기사를 가지고 브리핑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내용 한번 세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미화 10만 달러. 또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허태열 전 비서실장, 이 사람에게 현금 7억 이게 전달했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제 오전 법원 영장 실질 심사에 불참한 성 전 회장, 오후 3시 32분쯤에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 근처에서 결국은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브리핑을 이어가기에 앞서서 안타깝습니다.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비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이사장님도 그러실 테고요. 자, 성 전 회장이 이 서울 청담동에 살고 있었다군요. 자택을 나온 직후라고 해요. 오전 6시부터 무려 50분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 먼저 자진해서 제보 차원에서 건 거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보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성 전 회장은요, 통화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 2006년 9월 VIP,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죠. VIP 모시고 독일 갈 때 10만 달러를 바꿔서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 디테일이 있습니다. 디테일이? 당시 수행 비서도 함께 왔었다. 결과적으로 신뢰 관계에서 한 일이었다. 이게 맥락이 있는 게요. 그 직전에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결코 MB맨 아니다. 맥이 닿죠. 맥이 닿습니다. 자, 성 전 회장은요, 또
2007년 당시 허태열 본부장을 강남 리베라 호텔에서 만나서 7억 원을 서너 차례 나눠서 현금으로 줬다. 돈은 심부름한 사람이 갖고 가고 내가 직접 줬다. 예, 옆에서 심부름한 사람이 들어다 줬다는 얘기겠죠. 건네는 건 자기가 직접 건넸다. 돈 7억이면은 약간 무겁습니다. 현금이었겠죠, 당연히. 자, 성 전 회장은 그때 5만 원짜리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렇네요. 예. 그렇게 경선을 치른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선 치른 거야. 네. 내가 돈 주고 그래가지고 뭐 딴 데서 받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성원정이한테만 받았겠어. 일일이 받았겠지. 기업하는 사람이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무시할 수 없어서 많이 했다. 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성 전 회장은요. 허태열 본부장의 연락을 받고 돈을 줬느냐. 그러니까 먼저 달라고 해서 준 거냐. 이런 물음에 아니 적은 돈도 아닌데 갖다 주면서 내가 먼저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이런 말을 쉽게 했다고 얘기해서 합니다. 한 뭐 1, 2천만이라면 몰라도 네. 7억 갖다 주면은 달라고 해야 주는 거지. 이런 그렇죠. 얘기죠. 예. 예. 자, 요 말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 압니다. 친박계 메인에서는. 예. 여기서 친박계 메인 할 때 친박계는 문맥상 한겨레 경향신문이 괄호를 치고 표현한 말인데 예. 맥락상 친박계를 지칭하는 것이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했겠죠. 자, 그러면은 뭐 정환종 주장은 이제 뭐 돌아가셨으니까 뭐 검정은 뭐 특검을 하든지 해야 나오겠지만은 네. 그 얘기들이라면 메인이라고 하면은 내시들은 다 알겠네. 그렇죠. 참, 나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성 전 회장 잠시 언급했듯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도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허태열 의원 소개로 박근혜 후보를 만났고 그 뒤 박 후보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성 전 회장은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검찰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의리나 신뢰 속에서 정권 창출에 참여했었다. 이러면서 친박계 진영을 친박진영을 겨냥하기도 했죠. 자, 중요한 대목이 더 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요. 인터뷰 내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는 검찰이 이 자원 쪽, 자원 외교 쪽을 뒤지다가 없으면 그만둬야지. 제 마누라와 아들 5만 것까지 다 뒤져서 가지치기 해봐도 또 없으니까 1조 원 분식 얘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군요. 아이, 탈탈 트는 거는 이명박 정권 이래의 예. 아주 전통입니다. 정현주 사장도 저기 KBS 사장 쫓아내려고 예. 온갖 걸 다 틀었는데 결국 안 틀려가지고 그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배임 횡령을 그런 건데. 네. 그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나중에 법원에서 판정이 법정에서 났죠. 그 아니라고 예. 판정이 났죠. 근데 네. 나중에 정현주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까지 탈탈 틀더라고. 아이고. 뭐냐면은 법인카드 가지고 그 저기 귤이라도 한 상자 사가지고 갔으면은 그 배임으로 걸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만약 했으면 김재철이는 지금 깜빵 가서 집에 한 100년을 살고 있어야 돼. 네. 성 전 회장은요. 네. 이런 말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너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자,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자원 외교랑 제 것이라는 건 배임 횡령 혐의겠죠. 검찰이 저거랑 제 것을 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딜할 게 있어야지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검찰이 이거 갖고 컨트롤하려고 했다, 장난치려고 했다. 원래 이런 이제 얘기죠. 일종의 그걸 뭐라 그러지? 그 전문 용어 있는데 네. 일종의 딜하는 거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가명해주고 그런 거 우리나라는 그 명칭이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그 이름이 무슨 예. 박인인데 이상하게.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플리바게닝. 플리바겐. 예. 플리바겐. 바겐 하니까 나오잖아. 예. 사람아, 나는 그래도 영감이 돼가지고 기억 안 난다고 젊은 사람이 그러면 돼. 플리바게닝 혹시 아니면은. 맞아. 죄송합니다. 예. 그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원래는 인정 안 됩니다. 예. 미국은 플리바겐이 인정되는 나라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인정이 안 되지만 이제 제 아는 검찰 수사관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많이 한다고. 많이 한다고요. 아니 근데 요거는요, 이사장님. 요건 플리바게닝 차원이 아니고 성 전 회장 진술대로라면 장난이죠. 아니 그게 일종의 플리바겐이야. 쉽게 얘기해서 야 자원여기에서 얼마 먹었다고 인정해. 그러면 나머지 다 까줄게. 근데 이제 성완종인가는 이 양반은 그게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주장은. 드러난 걸로는 일반 대출에서 그 말하자면은 그 실패하면은 네. 돈 안 되고 성공하면은 플러스 알파 해서 주는 그 무슨 그 좀 받은 게 나왔죠. 네. 근데 그거야 이제 신용불융자 대출이던가요. 네. 예.
그 성완종 입장에서는 그건 내가 자격이 돼서 받았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보고 어떡하라는 얘기냐.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성 전 회장은요 또 나 하나가 희생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더 희생되지 않도록 하려고 말한다. 맑은 사회를 앞장서 만들어주시라. 꼭 좀 보도해달라. 이렇게 당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이 김기춘 전 실장한테 전화를 걸어본 모양입니다. 그런 일 없다.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다고 하고요. 허태열 전 실장은 경향신문 기자하고 만났다고 하는군요. 그런 일 모른다.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 이 얘기 듣더니 불행한 일이 발생이 안타깝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자, 경찰에 이 실종 신고가 처음 접수된 시간 8시 6분이었죠. 아침? 예, 그렇죠. 청담동 자택에 성 전 회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 운전기사가 경찰에 처음 신고를 했으니까 그 전에 한참 경향신문 기자하고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를 겨냥했던 이 사정의 태풍, 성완종 전 회장의 죽음과 이 인터뷰 기사로 인해서 어디까지 번져갈지 모르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이제 진실은 알 수가 없는데 사람 이제 죽었고, 그래서 또 이게 이제 음모론자들이 기승을 부리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 전 회장이 생전에 전현 정부 주요 인사 등 정치권 전반에 걸쳐서 폭넓게 친분을 맺어왔다는 관측 등등 이미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메가톤급 파괴력의 판도라 상자가 될 수도 있다. 또 성완종 리스트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경향신문은 하고 있습니다. 성 전 회장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굉장히 깁니다. 이런 거 지내면서 당시 실세들하고 친분을 좀 맺었다고 해요. 이때 쌓은 인맥 등이 자원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특혜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 뭐 합리적으로 나올 법하죠. 의혹이요. 청와대하고 여권은 논평을 삼가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유서 내용이나 정황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라면서 말을 아꼈다고 하고요.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사정 칼날이 부메랑으로, 부메랑 어디를 향하는 거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이겠죠.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하고요. 친이계 인사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정부인 줄 아느냐, 이런 말로 폭로거리가 있음을 시사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고가 현실화됐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뭐 야당은 당연히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대대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오늘 오후 정도를 기점으로 지금의 정국, 성완종 정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측해봅니다. 걱정은 한 가지, 세월호 일주기와 맞물려가지고 그 문제가 덮이지 않을까 하는 점이긴 합니다만요. 또 뭐 덮으려고 하겠지. 근데 이제 세월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돼야 될 사안이고 성완종 문제는 별개로 봐야지 뭐 둘 다에 대한 관심을 넣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 표면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명박을 조지기 위해서 깠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성완종 씨가 MB 최측근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최측근은 무슨 알았지? 최측근이야. 언론들이 만들어낸 용어야, 사실은. 무슨 최측근이야, 최측근. 나도 노무현 최측근이었어, MBR. 노무현 대통령, 살아 생전에 한 30년에 걸쳐서 마주 앉아서 얘기한 적은 딱 2번밖에 없는 사람인데, 30년 걸쳐가지고, 그 단독 대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인데, 나도 노무현 최측근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최측근이라는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인데, 결국은 그런 식으로 포장을 했던 이유는 뭐냐. 성완종을 조짐으로써 이명박을 끌어내든가, 아니면 국민들에게 이명박을 친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번지수를 잘못 찾았던 거지. 그래서 이제 오히려 죽기 전에 김기춘이하고 허태열한테 돈 줬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거는 뭐 완전히 검찰을 바보 병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까지 바보 병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명박을 치려고 했더니 오히려 박근혜한테로 이제 그 날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성립하는 거고요. 아까 내가 음모론 얘기했던 거는 이게 좀 수상한 대목이 없지 않아.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허태열이한테 돈 줬다, 김기춘한테 돈 줬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무려 한 10시간 후에 그 자살한 시체로 발견된 것 아닙니까? 예. 제 소설가는 이걸 보고 소설을 쓰는 거야. 아, 누군가 그걸 도청을 했다. 이 성완종이 이거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소설가 상상력 속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모론이 안 나오게 하려면은 진실을 제대로 밝히면 음모론은 안 나오거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미궁에 빠질 거야. 아니 뭐 벌써부터 허태라고 김기춘은 난 모른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한 사람은 죽었고.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입증할 거야? 그렇죠. 모르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이 되는 거죠. 예. 모르지. 또 우리 성완종 선생이 돌아가시면서 어디에 저기 컨테이너를 어디 야산에 둬가지고 뭐 온갖 자료를 몽땅 뒀으면 몰라도 이 무기관에 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음모론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면은 여기는 충분히 음모론이 저 생성될 수 있는 토양은 갖춰져 있는 거예요. 아침에 친박들을 다 박살내는 그런 인터뷰를 경향신문 기자하고 했다. 무려 50분간. 50분간이나 이걸 누군가가 듣고 야 이거 이대로 놔뒀다간 진짜 난리 나겠다. 야 자살을 위장해서 죽여. 이런 식의 소설. 그게 추리소설가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소설입니다. 뭐 유서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뭐 근데 예를 들자면. 유서도 또 얼마든지 또 뭐 조작할 수 있다. 아니 사실 음모론을 또 신봉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또 객관적인 증거를 갖더라도 이것도 조작됐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음모론을 100%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천안함 처음에 뭐 온갖 얘기들이 나왔을 때 국방부 발표가 나오니까 잠잠해졌던 이유도 이런 음모론의 그 생성 메커니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진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천안함 그 격침설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전부 바보 됐어요 사실은. 예. 그러다가 그 바보를 믿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서 지금도 확실하게 입증 안 됐습니다만은 저 같은 문외한이 봐도 아 이거 격침설 아니긴 아니겠구나 아무리 국방부 발표라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성완종 씨의 자살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보기에는 음모론이 아주 난무할 겁니다. 왜냐하면 음모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또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 아니 얘기한 사람은 사망하셨고 그리고 받아 먹었다는 사람들은 나 그런 적 없다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아니 뭐 야당이야 정치공세로 특검하자라고 하고 어쩌면은 몰려가지고 특검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찾겠냐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때 뭐 동행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글쎄요 또 그럴 여지는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 근데 여하튼 뭐 그런 이제 진실 여부는 일단 차치하고. 예. 그 점은 좀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고소하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 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일로 돌아가시게 돼서 정말 가슴 아프고 이왕 가신 분이니까 명복을 빌죠. 근데 고소하다고 하는 거는 이명박이 조지려고 그렇게 날뛰다가 뭐 해보니까. 네. 결국은 박근혜한테로 갔더라 하는 점은 고소한 점이 좀 없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사람이 자꾸 죽어나가고 그러는 모습, 예, 자꾸 생기니까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성완종 전 회장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오늘 서영석 타임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